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오말순, 올해 63이고 경기도 수원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다. 자다가도 아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질 만큼 내 삶의 전부가 그 녀석이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정민석이다. 올해 35이고 지금은 강남에서 꽤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녀석에게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부었다. 밤늦게까지 김치 담그고 조기 굽고 도시락 반찬을 싸며 벌어들인 돈을 내 손엔 단 한 푼도 쥐지 않고 아들에게 건넸다. 그 시절 며느리 윤지혜도 함께 고생을 했다. 29,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참한 아이였다. 성격은 얌전하지만 묘하게 눈빛이 싸늘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다. 내 앞에선 고개를 조아렸지만 돌아서서 아들과 귓속말을 나눌 땐 늘 날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걸 애써 외면했다. 둘이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러워 반찬도 매일 해다 나르고 월세 보증금도 내주고 심지어 첫 창업 자금도 내가 마련해줬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희 둘 다 노숙자였을 거예요. 결혼 초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게 고마웠다. 그런데 그 말은 몇 년이 지나 그녀의 입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모든 건 아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부터였다. 회사가 커지자 아들은 본가보다 강남의 새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며느리는 자신이 운영하는 웰니스 스튜디오에 매일 출근한다고 핑계를 댔다. 반찬을 싸들고 찾아가면 며느리는 유리문을 슬쩍 열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저희 바빠서 식사는 밖에서 해결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다. 내 음식이 싫어진 걸까? 아니면 내 존재가 귀찮아진 걸까? 그날 밤 나는 아들 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내일 너희 집에 갈게.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그런데 녀석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자꾸 간섭받는 기분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간섭이라고? 나는 속삭이듯 되물었다. 지혜도 좀 불편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주시는 건 고맙지만 이제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오랜 시간 내가 키운 손이 이젠 나를 밀어내는 손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며느리의 SNS 계정을 보게 되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부부는 가난해서 시작했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기대는 건 오히려 위험하죠. 그 글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그게 나였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모든 새벽과 밤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슬픔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결심이 되었다. 그래.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준 걸 하나씩 되돌려받을 거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어요, 엄마. 무심한 듯한 그 말투 속에 담긴 냉기가 나를 질식시켰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곁에 있었던 걸까? 며칠 동안 반찬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단골 손님들이 요즘 얼굴이 안 좋다며 걱정을 해주었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며느리 지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반가웠다. 하지만 그 기대는 통화 10초 만에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 집에 와서요. 혹시라도 들르실 계획 있으시면 다음 주로 미뤄주시면 좋겠어요. 지혜가 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억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럼 쉬어. 친구들 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그동안 받았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모두 계산된 듯 느껴졌다. 주말이 되었다. 가게를 잠시 접고 동네 커피숍에 앉아있던 나는 우연히 아들 가족이 강남의 한 호텔 뷔페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옆 테이블 아주머니들이 며느리의 SNS 사진을 보여주며 어머, 여긴 XX 호텔 아니야? 애들 진짜 잘 나간다 하고 수군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사진을 훔쳐봤다. 정민석, 지혜, 그리고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웃고 있는 모습. 고급 와인을 들고 럭셔리한 식기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진 테이블. 그 사이에 나란 존재는 없었다. 사진 속 아들은 잘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엔 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다음 주 나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집을 찾았다. 고급 빌라 7층,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문이 열렸고 며느리 지혜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왔다. 어머니, 미리 말씀 안 주시면 곤란해요. 요즘 바빠서 집도 정리 안 돼 있고요. 그냥 얼굴 보러 온 거야. 이 반찬들 좀 넣어줄래? 내가 들고 있던 가방을 건네려 하자. 그녀는 살짝 뒤로 물러섰다. 다음부턴 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즘 간헐적 단식해서 음식 많이 안 먹어요. 그 순간 나는 다시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반가운 손님이 아닌 그저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얼굴, 이 손, 이 다리. 모두 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민서가. 하지만 이젠 너희 인생에서 나를 싹 지우려는 거구나. 나는 가만히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내가 꾸준히 모아온 통장 몇 개와 몇 년 전부터 써내려간 일기장이 있었다. 그 안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오늘도 아들에게 월세를 보냈다.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다. 나는 그 문장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더는 주지 않겠다. 이젠 받아낼 차례다. 내가 반찬 가게 문을 닫은 건 그 다음 주였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지만 조금 쉬려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라고 웃으며 둘러댔다. 사실은 더 이상 그 삶이 의미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주기 위해,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깨어나 뼈 빠지게 일한 세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나를 부담이라고 말한다. 며칠 후 나는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다. 정민석이 대표로 있는 JMS 디자인. 건물 외벽에는 깔끔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1층엔 직원들이 바쁘게 커피를 들고 오가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받자마자 아들은 난처하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책상. 그 위에 놓인 고급 펜꽂이와 비싼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 책상, 내가 만들었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살 수 있게 만든 건 내 손이었지. 며칠 뒤 나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과거 내가 아들에게 건넸던 사업 자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냐는 세무사 사무실이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내 통장을 회사 계좌로 잠깐 빌려 썼다는 이유로 소득 처리 관련 문제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류를 들고 아들을 찾아갔다. 이게 뭐니? 내 명의로 된 계좌를 너희 회사가 어떻게? 정민석은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때는 급해서 그랬어. 당신 명의로 잠깐 쓴 거야. 문제 없어. 그래. 그럼 이 문서에 사인해. 내가 준 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였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로 협박하겠다는 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협박이 아니라 내가 준 게 얼만지 이제 제대로 따지자는 거야. 사업 자금, 결혼 자금, 집 보증금. 기억 안 나면 내가 일일이 영수증 보여줄까?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곧 내가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목소리를 얻은 순간이었다. 며느리 지혜는 이 상황이 불편한 듯 나를 따로 불러내더니 카페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러시는 건 좀. 우리가 무슨 악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기는 없었겠지. 다만 고마움도 없었던 거야. 지금은 저희가 다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말에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이젠 너희를 안 챙겨도 되겠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내가 모아둔 돈을 정리했다. 내 이름으로 남겨진 재산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 회사에 흘러간 금액들을 합산해보니 억 단위가 훌쩍 넘었다. 그 돈으로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자문을 받고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한 문제야. 나는 그날부터 달라졌다. 이제 더는 불쌍한 엄마, 희생적인 시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은 나를 말순이라고 부르지만 이제부터는 오말순 대표로 불릴 날이 올 것이다. 며느리 윤지혜의 SNS를 가만히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태그된 장소는 하늘정원 호텔 루프탑 와인바. 시간은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문제는 사진 속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 의자 너머로 다정히 기울어진 남자의 얼굴. 그는 아들의 회사 직원 중 하나인 기획실장 강대웅이었다. 내가 몇 번 아들 회사를 찾아갔을 때 인사도 했던 청년. 그 남자와 지혜가 마주 앉아 손등 위에 포크를 얹고 서로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며느리는 내 아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아이는 착한 얼굴 뒤에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호텔 와인바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예약자 명단엔 강대웅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지혜라는 이름도 확인되었다. 같이 오시는 분이 부인분이세요? 아니요, 동료예요. 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동료? 그럼 왜 새벽 2시까지 거기 있었지? 나는 증거 사진을 모았다. 지혜의 SNS 사진, 호텔 출입 기록 캡처, 그리고 호텔 직원이 메일로 보내준 간단한 동의된 방문 기록.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가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오렴. 네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아들은 투덜거리며 집에 왔다. 나는 그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지혜의 와인바 사진, 호텔 도착 시간과 퇴실 시간, 그리고 예약자 이름. 이게 뭔데? 너희 와이프, 이 남자랑 호텔 루프탑에서 새벽 2시까지 있었다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거야 동료끼리도 술 마실 수 있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 동료끼리라면 굳이 손등을 잡고 웃을 이유는 없겠지. 그 말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그만해. 괜히 가정 불화 만들지 말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그리고는 내가 정리한 서류를 내밀었다. 내가 그동안 쓴 사업자금, 집 보증금, 차량 구입 비용 등등. 총액 2억 7천만 원의 정산서였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투자한 돈이야. 가정 불화를 원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정당한 대우는 받아야겠지. 며칠 후 며느리 지혜가 내 반찬 가게 앞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이러시는 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지혜는 작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나친 건 너야. 내 아들을 밟고 올라서서 다른 남자랑 놀아났으면서. 지혜는 화가 난 듯 말했다. 그럼 어머니는 완벽하세요? 남의 가정에 그렇게 개입할 자격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정색하며 말했다. 있지. 왜냐면 그 가정을 만든 사람은 나니까. 그 순간 지혜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이제 시작이다. 그 아이들이 나를 밀어낸 이유가 단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었단 걸 알게 됐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기만하고 있었다. 그리고 맹세했다. 내가 망가뜨리지 않아. 그들은 이미 스스로 썩고 있었던 거야. 난 단지 그 껍질을 벗겨줄 뿐이다.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 집안은 이미 바닥까지 골마 있었다. 나는 그저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뿐인데 균열이 쩍 하고 벌어진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아들의 회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고객이 아닌 주주의 자격으로. 대표님 계신가요? 나는 접수대에서 웃으며 말했다. 직원들은 나를 처음 보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조용히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석은 피곤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나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네 명의로 된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그중 일부는 지혜 명의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더라.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내가 지혜한테 생활비로 준 거야. 일일이 설명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생활비 치고는 많지 않니? 그 계좌에선 한 달에 1,000만 원이 빠져나갔어. 그런데 지혜는 반찬도 안 먹고 명품백은 계속 늘고 있어.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강대웅이란 남자와 지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야. 그 말에 민석은 얼굴이 하얘졌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내가 너희를 키울 땐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알았지? 하지만 말이야, 민석아. 엄마는 이제 당신들보다 세상 더 잘 알아. 며칠 후 지혜의 외출을 몰래 따라갔다. 나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모자를 푹 눌렀었다. 지혜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어떤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15분 뒤 강대웅이 나타났고 둘은 자연스럽게 프런트에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나는 로비 한쪽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천천히 카페로 이동해 그 모습을 정리한 앨범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분풀이가 아니었다.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언젠가 민석의 눈앞에 던질 것이다. 며칠 뒤 민석이 먼저 나를 찾아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지혜랑 요즘 좀 안 좋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다 맞았는진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도 눈치채긴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나 봐요.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근데 엄마, 나도 사실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니? 나 작년부터 회사 돈 조금씩 빼서 지혜 몰래 주식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다 손실 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진실을 숨겼고 그걸 감당할 준비조차 안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걸 줬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진실조차.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아들까지도 내 복수의 대상이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생각했다. 지혜도 민석도 결국은 내가 만든 사람이었다. 내가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들이 만든 거실의 외톨이였다. 며칠 뒤 나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제3명의 이전을 원하신다고요? 법무사는 내게 신중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과 통장, 상가 임대 수익. 전부 제 이름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자식이 언제 바뀔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도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셨군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이젠 머리만 움직이면 돼요. 며칠 뒤 민석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석의 손에는 법무사 명의 변경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왜 이제 와서 무슨 말이니? 이 집도 상가도 결국 저희 가족을 위해 만든 거 아니었어요? 네 가족? 지금 날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니? 내 말에 민석은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엄마, 우리 그냥 다시 처음처럼.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밤낮 없이 일해서 너 대학 보냈던 그 시절. 너 아버지 돌아가신 뒤. 너가 밥 먹을 때 난 배달 오토바이 타고 뛰던 그 시간. 그 처음이란 게 대체 뭔 줄 알아?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지혜는 나를 따로 불렀다. 모처럼 상냥한 말투였다. 어머니, 혹시 시간 좀 되세요? 차 한잔 하시죠. 나는 웃으며 따라 나섰다. 호텔 로비 카페. 익숙한 곳이었다. 지혜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속 배경이기도 했다. 어머니, 제가 좀 모자랐어요. 사실 결혼 초반부터 어머니가 무섭기도 했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래서 바람을 폈니? 지혜는 얼굴이 굳었다. 그때 나는 핸드백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당신 통장 계좌 추적 기록이야. 호텔 예약 명세, 카드 내역, 사진까지. 지금 여기서 자백하지 않으면 이걸 민석뿐만 아니라 네 부모님한테도 보낼 생각이야.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누군데? 내 아들을 속이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다른 남자랑 호텔 가는 너가 먼저였지.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쳐다보다가 턱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 정말 민석이 사랑해요. 나는 웃음을 지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 속이고 뒤에서 다른 사람과 그걸 사랑이라 하니?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야. 너가 들어온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결정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 의자에 앉았다. 밤하늘은 먹구름이 드리웠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공기였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희생당하는 엄마가 아니다. 나는 복수를 준비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다. 무너뜨릴 자격도 나에게 있다. 지혜가 한동안 조용했다. 내가 보여준 증거들이 꽤 강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무언가 아직 덜 밝혀진 기분이었다.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이웃 박 여사가 나를 집으로 불렀다. 작은 찻잔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말순 씨, 혹시 그 집 며느리 지혜 씨 이름이 윤지혜 맞지? 맞아요. 왜요? 박 여사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혜가 어떤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 배경은 웨딩드레스 쇼비였고 남자의 손엔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저 남자 우리 조카 사촌이야. 그때 결혼한다고 잔치 준비 다 해놨었는데 갑자기 신부가 사라졌대. 사유도 없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 언제적 일이에요? 5년 전쯤. 지혜 씨, 민석 씨랑 결혼하기 직전이었을 거야. 나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지혜의 표정은 익숙했다. 지금 내 아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이 늦게 퇴근했다. 나는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려놓고 기다렸다. 엄마, 갑자기 웬 밥상이에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혜랑 결혼하기 전 너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거 있었니? 민석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엄마 그 얘긴 왜 꺼내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때 뭔가 숨겼던 건 없니?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결혼식 직전까지도 지혜랑 전 남자 얘기로 몇 번 다퉜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이해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정이란 게 결혼식 날 도망간 거였단다. 나 같으면 그게 사정이라고 생각 안 해. 민석은 식탁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표정이 무너져 있었다. 며칠 후 나는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지혜였다.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 편지는 단정한 글씨로 써 있었지만 내용은 결코 단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석이만은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거짓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떠나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이 복수였는지 정의였는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였다. 그날 밤 민석이 다시 찾아왔다. 엄마, 지혜가 짐을 싸고 나갔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지혜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한텐 가족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넌 엄마가 아닌 여자를 가족이라 생각했구나. 그래서 엄마를 가족에서 뺐지. 민석은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 고인 건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지혜가 떠난 집은 조용했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옷장과 비어있는 화장대뿐이었다. 민석은 매일 퇴근 후 술에 젖었고 나는 마당에 핀 꽃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받자마자 쉰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윤지혜 시어머니 맞으세요? 아니요, 전 그녀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지혜 씨가 며칠 전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태가 심각해서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셨거든요. 병원요? 무슨 일이죠? 정신과 상담이었어요. 불안장애와 조울증 의심이 있고 자해 흔적도 약간 있어서 긴급히 연락드린 겁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그냥 떠난 게 아니었다.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석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고 민석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민석아, 지혜가 병원에 다녔대. 정신과였어. 자해도 했대. 민석은 눈을 떴지만 멍한 눈빛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혜가 그럴 리가. 지금 우리가 뭘 놓쳤던 건 아닐까? 우린 계속 그녀를 몰아붙이기만 했어. 민석은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지혜 찾아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우리는 지혜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다. 작은 시골집이었고 마당엔 닭이 울고 있었다. 지혜가요? 지금 강릉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고 들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서. 그 순간 내 전화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어머니,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망가뜨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제 그림자처럼 살다 사라질게요. 지혜였다. 그녀의 문자에 담긴 체념이 나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다. 민석아, 우리가 사람 하나 망가뜨린 건 아닐까?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지혜가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엄마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죄책감이 아니라 공허감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다. 기록에는 3일간 입원 후 퇴원. 행선지는 불명. 의료진은 환자 스스로 퇴원했고 연락도 끊긴 상태라 말했다. 나는 병원 입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습하게 불었다. 그녀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을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러 손수장을 봤다. 콩나물, 고등어, 쑥갓. 지혜가 좋아했던 반찬거리였다. 왜 이런 걸 다 사세요? 가게 주인이 묻자 나는 작게 웃었다. 혹시 몰라서요. 누가 문 열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밤이 되자 민석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지혜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나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데려오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이번엔 우리 정말 그녀를 이해해보자.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요한 밤이었다. 민석은 퇴근이 늦다며 연락을 해왔고 나는 지혜를 생각하며 쑥국을 끓이고 있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던 순간이었다. 문이 2번 짧게 두드려졌다. 누구지 싶어 문을 열었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혜였다.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마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던 집의 문턱을 조심스럽게 밟고 들어왔다. 어머니, 실례가 될까요? 조금 쉬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주방에서 마주 앉은 우리 둘. 그녀는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 맛 참 오랜만이에요. 이 집 냄새도요. 너 어디 있었니?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니? 무서웠어요. 제가 망가뜨린 이 집에 감히 발을 들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국자의 남은 쑥을 휘젓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모두 망가졌단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민석은 늦은 밤 귀가해 현관에서 그녀를 보자 말없이 지혜를 껴안았다. 둘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제는 복수도 분노도 그저 한숨이 되어 가슴속을 맴돌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혜에게 말했다. 이 집에 돌아오면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한다. 가족이란 책임지고 아파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니? 지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며칠 후 지혜는 다시 예전처럼 아침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고 나는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렇게 다시 평화를 맞이해도 되는 걸까? 이건 정말 평화일까 아니면 폭풍 전의 고요일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혜의 방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녀가 잠깐 외출한 틈이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바로 그녀가 집을 나가기 이틀 전. 민석의 아버지, 그분이 남긴 통장. 어머니는 아직 모른다. 민석은 그걸 알고도 묵인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이 집은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 나는 손에서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다. 무엇을 본 걸까? 민석의 아버지. 통장.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민석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지혜랑 무슨 얘기 나눴는지 너 알고 있었니? 민석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세요? 대답해. 너는 너 아버지의 유산을 모르고 있었던 거니?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혜가 남긴 노트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석은 알고도 묵인했다. 그 한 줄이 내 아들을 믿어왔던 세월을 뒤흔들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민석을 다시 불렀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너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었지? 그걸 너와 지혜만 알고 있었던 거니? 민석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엄마, 그건 아버지가 남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마에겐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우연히 알게 된 거고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늦게까지 허드렛일하고 아버지 체면이 깎인다고. 그래서 나중에 정리된 돈은 나한테만 주셨어요. 엄마는 모르게 하라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젊은 시절 식당 주방에서 허리 굽혀 설거지하고 이삿짐 센터 야근까지 하며 너 등록금 다 냈는데 그걸 창피해 했다고? 넌 그런 말을 듣고도 그 돈을 받아들였어?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네가 그 돈을 감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싸웠어요. 지혜는 엄마한테 말하자고 했고 난 끝까지 감췄어요. 그래서 그녀가 떠난 거였구나. 우릴 떠난 게 아니라 너한테 실망했던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믿었던 아들, 내 전부였던 민석이 이렇게나 이기적이었다니. 그날 저녁 지혜와 단둘이 앉아 조용히 물었다. 그 노트 일부러 내게 보이게 놔둔 거니? 지혜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엔 엄청 망설였어요. 근데 어머니, 진실은 누구보다 어머니가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걸 지금까지 숨겼니? 저도 죄책감이 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걸 숨기며 자기 사업 미천 삼은 걸 보니 이 집에서 내가 뭘 지켜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그날 밤 혼자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다. 체면이란 말을 꺼내며 아내를 무시한 남편,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닮아 같은 실수를 반복한 내 아들. 당신 그렇게 못나게 살다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당신 그대로네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베듯 아팠다. 며칠 후 나는 가족들을 불러 거실에 앉혔다. 테이블 위엔 내가 정리한 유산 내역서와 내 통장 사본, 그리고 손수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야. 네 아버지 유산은 받지 않겠다. 난 더럽혀진 돈으로 늙고 싶지 않아. 민석과 지혜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대신 이 집은 지혜에게 물려줄 거야. 이 집에서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가장 아팠던 사람은 너였으니까. 지혜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안 돼요.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야. 이 집의 마지막 어른이 될 책임. 그걸 감당하겠다면 받아. 지혜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지혜에게 집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민석은 말을 줄였고 지혜는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엄마, 그 말 진심이세요? 민석이 아침 식사 도중 물었다. 무슨 말이냐? 지혜한테 이 집을 물려주겠다는 거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버지가 남긴 집인데 당신 아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나는 밥숟갈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이지만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무시와 외면뿐이었단다. 나는 이 집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밤마다 걱정하며 살았다. 그 시간 동안 네가 지켜본 사람은 누구였지? 민석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말없이 나를 도와 설거지를 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석 씨 마음이 많이 다쳤을 거예요. 나는 지혜의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며 말했다. 다쳐야 깨닫지. 그 아이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번호를 보니 낯설었다. 받아보니 뜻밖에도 민석의 아버지의 외삼촌, 그러니까 내 남편의 외삼촌이었다. 오말순 씨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소. 사실 그 통장, 민석이만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에 받은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엔 말순이에게 이 집 명의도 넘기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편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듯 했다. 뭐라고요? 그걸 왜 이제야? 그 양반이 죽기 전날 보낸 거였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 입원해 있다가 며칠 전에 정리하다가야 찾았소. 편지는 곧 택배로 도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말순아, 나는 평생 너를 부끄러워했고 내 자신이 그보다 더 부끄럽다는 걸 깨달았단다. 이 집은 네 것이다. 너가 고생한 만큼 너가 지켜야 할 집이야. 민석이에게는 다른 몫을 주겠다. 너는 이제 가족을 지키는 어른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제야 사과하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편지를 꺼내 놓았다. 민석은 얼어붙은 얼굴로 그것을 읽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너한테만 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마지막엔 나한테도 남긴 말이 있었더구나. 지혜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이제는 그만 놓아주세요. 그 사람도 아버님도 이 집도 어머니의 고통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증오가 아닌 남은 생의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이 집 지혜한테 물려주겠다는 말. 변함없다. 엄마.
하지만 너도 너만의 길을 찾길 바란다.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민석은 울컥하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나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알아요. 지혜한테도 엄마한테도. 죄송해요. 나는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이제야 조금은 가족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지혜는 내게 말했다. 이 집이 제게 너무 큰 짐이 될까봐 걱정돼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짐이 아니라 너의 방패야. 너가 이 집에서 받은 상처보다 이제는 너가 지키며 얻을 치유가 더 많을 거다. 며칠 뒤 민석이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다. 사업 투자자가 갑자기 손을 뺀다고 했다. 회사 운영 자금의 반 이상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었다. 엄마, 혹시 통장에 남아있는 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체념의 미소였다. 그 돈 다 너희 결혼 자금으로 썼던 거잖니. 남은 건 이제 얼마 없단다. 내 노후 자금도 네 아버지 덕분에 다 날아갔고. 이젠 나도 나 하나 챙기고 싶구나.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앉은 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적금이 좀 있어요. 지혜야, 안 돼. 그건 네 미래야. 어머니,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비록 실망한 적 많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혜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내가 이기적인 줄도 몰랐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나는 방에 들어와 오래전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신, 우린 결국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상처받았고 그걸 닮은 아들에게 또 한 번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젠 이 집에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려 해요. 미워하는 것보다 기억하며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마당에 화초를 심고 있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삽을 들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당신 아들로 살고 싶어요. 나는 삽을 멈추고 민석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말, 지금껏 들은 것 중 제일 반갑구나. 몇 주 후 민석의 사업은 지혜가 소개한 투자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지혜는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고 민석은 뒤늦게 자신의 무릎 꿇고 배웠다. 엄마,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지혜한테 했던 행동들 전부 반성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지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집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지혜가 지키고 나는 이제 나를 지키려 해. 늙어가는 나도 존중받아야 하잖니. 지혜는 내 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말했다. 어머니, 저 아이 가졌어요. 나는 눈이 커졌다. 그래? 정말이니?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요. 나는 지혜를 안아주었다.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건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엄마란 존재는 결국 모든 자식들에게 지게 되어 있는 운명이다. 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울면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름. 그게 바로 나였다.